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왜 매주 수요일에 보이는 라디오 동접자 수가 많은지 응답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1번 최휘 아나운서 때문이다. 2번 우리 신수연 씨 때문이다. 3번 김혜민 PD가 유독 수요일에 더 보고 싶은 까닭이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3번이요. 너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졌죠, 제가? 네. 혹시 수연 씨 팬클럽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카우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죠? 너무 궁금하네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끝곡으로 준비해 주세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우리 조연출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어봤어도 수요일엔 보이는 라디오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뭐 어쨌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네. 그렇죠? 자, 기분 좋게 데이터카우의 신수연 씨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레터라고 저번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관심 네네. 갖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소개하고 약간 더 범위를 넓히는 뉴스레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데이터카우니까 카우레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데이터와 사회 근처의 이야기들, 이 근처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사회랑 멀지 않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데이터를 사용한 기사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뤘던 주제들 이런 네. 것들을 서프라이즈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주제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화요일에 나갑니다. 우리가 워낙 데이터들이 많고 데이터 관련 기사들이 많으니까 셀렉해서 이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거죠. 맞죠? 네, 여러분들 카우레터라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 던지셨어요?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던졌던 MZ세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PD님은 어떻게 MZ세대이신가요? 제가 또 아주 아슬아슬하게 MZ세대면 1981년생부터죠. 그렇죠. 밀레니얼이 1981년부터 96년 그리고 Z세대가 네. 97년부터 2010년이라고 통칭을 하고 이제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긴 그래요? 한데 우리 동갑이었던 거예요? 동갑은 제가 조금 더 어리지 않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보다 조금 어린 게.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MZ세대는 1981년부터 2010년생이고 그리고 디지털 기계를 사용한. 근데 사실은 81년생과 2010년의 디지털 세대 사용법과 사용 기간은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폭이 좀 달라요. 넓긴 하죠. 네네. 뭐 이제 언론에서 MZ세대라는 키워드로 나온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일하는 스타일, 뭐 이제 방법에서 수평적 의사소통 중시하고 주인의식 별로 없다. 맞아요. 뭐 이제 투자할 그런 때는 얘기하죠. 게임하듯이 투자를 한다. 뭐 보복 소비 대신에 가치 소비를 한다. 뭐 내로남불에 염증을 느낀다.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MZ세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뭘 준비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정형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사실 세대를 나누는 거는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어쨌든 비슷한 공통적인 경험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이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MZ세대라고 딱 묶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MZ세대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냐. 그렇네요. MZ세대가 만약 존재하면 어떤 모습이냐. 아하. 아니면은 MZ세대를 애초에 구분할 필요가 없고 구분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세대들이 낯설고 새로운 건 너무 당연해요. X세대가 그랬고 예전에 그리고 뭐 386 세대가 그랬고 그런데 MZ세대를 특별히 더 새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MZ세대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MZ세대가 81년생부터 2010년생이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인구수가. 네.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의문이 들죠. 너무 네. 많아요. 이 인구수가 1,700만 명이에요. 아하. 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네.
저는 이제 전화를 중학생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저보다 어리네요. 네, 그렇네요. 그걸로 그렇습니다. 알겠네요. 네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스마트폰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2010년생이면은 그때쯤 태어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뭐 뽀로로나 그렇죠. 뭐 핑크퐁이나 이렇게 보고 되게 익숙하신, 영상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되게 익숙하신 분들인데 분명히 저 어렸을 때는 비디오 카메라였던 것 같은데. 없었죠. 그렇죠. 테이프 이렇게 해갖고 녹음하고 막 이랬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겠냐. 아하. 사실 8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되고 없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니까 네. 느낌이 막 오면서 내가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인가 막 이런 아이고. 슬픈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정확하게 뭘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세대 구분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필요하냐 아니냐 혹은 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잡히냐 이런 건데 우선은 구분이 되면은 이제 특징이 뭔지 찾아볼 수 있겠냐 아니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를 데이터로 얘기해달라. 사실 어느 쪽이든 열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구분할 수 있냐? 그렇다면 뭐로 구분할 수 있냐?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네네. 이 질문을 왜 던지게 된 거예요? 제일 솔직하게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을 하고 사회 특성이 어떻고 연령대 특성이 어떻는지 이제 정의하고 사실 아는 거는 서로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근데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나를 이렇게 세대로 규정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나를 무슨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MZ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한테 이제 들어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뭐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뭐 좋아해. 맞아요. 이 친구는 Z세대니까 뭐 개성이 뚜렷할 거야. 밀레니얼이니까 뭐 정치 성향이 어떨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책으로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 90년생 후배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관련 책들 읽고 대했다가 몇 번 실수한 적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맞아요. 90년생이 온다. 네네. 그거 보고서는 전 나름대로 나는 꼰대 같은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여기서 알려준 대로 했는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사실 묶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질문을 하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면은 뭐 소위 이제 386이다, 586이다, 뭐 MZ세대다 이런 얘기를 뭐 MZ세대 청년 신입사원과 뭐 586 기득권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맞아요. 사실 제 윗세대는 제가 뭐 경험은 해봤지만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로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걸까? 경향이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세대별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세대를 묶어 부른다고 해도 그러면은 세대 안에서는 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 당장 이제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에서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뭐 처한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훨씬 더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세대론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라는 문제 의식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접근을 하셨나요? 이제 저희 답변 주신 분께서는 네. MZ 세대의 특성이라고 아까 쭉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과거에도 등장했었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MZ 세대라고 특징이라고 신문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특징들을 과거에 뭐 X세대나 586 세대들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나로 돌아가 봤다는 거죠. 네네. 뭐 이거를 다 이제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옛날 기사들을 통해서 MZ 세대의 특성이라고 등장했던 것들이 그러면은 그럼 젊은 사람의 특징이지 그냥 세대의 특징이 아니지 않은가? 뭐 이거를 이제 코호트 효과, 연령 효과라는 약간 그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의 특징이냐, 아니면 세대의 특징이냐? 어르신들도 이제 과거에 뭐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쳤으면 그냥 젊은 사람의 특징인 거니까. 지금부터는 다 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뭐 어떤 신문에서는 MZ 세대를 두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다 보니 입는 옷, 사용하는 물품 하나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근데 어떤 방송사에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X세대라고 불렸던 이들은 집단주의보다는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행동 양태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언제 나온 기사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X 세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X 세대 나왔을 때? 네. 90년 초반? 네, 이게 94년 기사예요. 94년도에 X세대라고 묘사했던 그 말이 지금의 MZ세대를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거죠? 바꿔 넣어도 사실 그러네요. 거의 똑같아요. 뭐 그렇다고 또 50대 이상이 지금 아무 옷이나 막 입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어느 세대가 이제 개성이 없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세상에 브랜드가 더 많아졌거나 쇼핑하기 더 편해졌기 때문에 그냥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해서 그런 특성이 조금 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일하는 태도 가지고도 MZ세대 특징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때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퇴근 일찍 한다, 뭐 정없다, 회식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PD님께서는 이제 주에 적정 회식 횟수가 몇 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녁이 있는 삶, 밥은 집에서. 그러나 가끔 또 어떻게 밥을 집에서만 먹습니까? 글쎄요. 공식적인 회식은 계절에 한 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저도 약간 그거와 비슷하긴 한데 네. 주당 적정 회식 횟수가 몇 번이야 이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영회라고 대답한 친구가 있어요. 주관이 있다. 네, 저도 약간 동의하는데 적정 회식이란 건 없다. 네. 저녁에는 네, 집에 가족과 가서 함께. 개인과 혹은 가족과 네. 이제 뭐 어떤 신문에서 이제 MZ 세대라고 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쭉 살펴보면은 사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IT 기업 문화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네. 뭐 IT 기업 대표적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MZ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로 보이는 게 아닌가. 기사에 보면은 칼퇴 문화가 언급이 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뭐 이제 곧 그 중소기업 52일간 계도 기간도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참고로 이제 출퇴근 시간 상관없음, 무제한 휴가, 복장 및 경비 제한 없음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자유로운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유명한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만든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MZ 세대가 아니라 6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젊다고 해서 그렇죠. MZ 세대가 말하는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네네. 제도에 따른 사회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9 to 6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도 일이 된다는 걸 우리 모두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이제 네.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유연근무 가능하네라는 생각을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가 생활 부분은 어때요? 이제 여가 생활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제 어떤 여행사 혹은 뭐 어떤 인터넷 사이트, 뭐 앱을 통한 설문조사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설문조사를 보는데 약간은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약간 복잡한 지점인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조사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면은 결혼 관련 설문을 결혼정보회사에서 한다. 아하. 이런 거는 사실 결혼정보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결혼 의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뭐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요구하는 조건도 약간 다를 거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화로 하는 설문조사 말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설문조사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표본도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아주 약간이라도 보상을 받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니까는 전화보다는 그래도 맞아요. 문항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길게 답변하는 사람들 혹은 꼼꼼하게 이제 보상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대답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냥 전체 성향을 알기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가 관련된 거는 저도 이거 관련된 설문조사를 기사로 많이 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다 믿었는데 요즘은 그 주체를 봐요. 그러면 여행사. 맞아요. 예를 네. 들어 주류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주류사 이런 거면 일단 저도 조금 경계하면서 봐요.
말씀하신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볼 때도 조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 여가생활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여가생활이나 사실 아주 재밌어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기사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숫자를 보실 때는 숫자 보고 재밌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조사했을까를 한 번 정도 더 체크하시면은 조금 더 괜찮은 숫자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MZ세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한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처음에는 MZ세대를 특성을 지칭했던 문장들을 혹은 개념들이 이전에도 등장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MZ세대를 설명하는 문장이나 설문조사나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정말로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냐 그것도 약간 불분명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Z세대가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확신은 위험해요. 결국은. 네. 확신은 편견을 만들고 결국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어떤 지방 사람은 이럴 거야.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은 이럴 거야.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게 바뀌어서 MBTI.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외향적일 거야. 누구는 약속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사실 MZ세대랑 관련된 기사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MZ세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8년 가을쯤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도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쭉 되돌아봤는데 제일 처음 기사에 등장한 거는 2018년 11월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제 트렌드 리포트는 되게 많이 나오죠. 이번에 마케팅 트렌드, 광고 트렌드, 의류 트렌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M하고 G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탄생하게 된 그렇죠. 단어군요. 이렇게 18년부터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이제 2010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되게 많은 사실 40대 이상, 40대 이하를 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묶고 M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는 아마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뭔가 하고 싶어서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저희가 MZ세대를 이해해보거나 이렇게 하려니 공통점이 약간 모호해요.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데이터도 이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전에 94년에 95년에 이미 다 X세대가 얘기했던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MZ세대를 안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이분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할 필요는 아까 우리가 말한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소비를 분석하거나 뭔가 수단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윗세대들이 후배들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맞아요. 저도 조언을 좀 드리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면 세대로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쟤는 MZ세대라 이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직업, 나이, 성별 같은 프레임 안에 넣고 판단하는 거니까.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거든요. 후배들 이해할 때. 저 같은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고 MZ세대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펴보시면서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저도 거들면은 제가 이제 딱 중간 정도일 거예요. MZ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의 끄트머리고 윗세대랑은 약간 더 가까운. 근데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볼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냥 다 늙은 사람이니까 혹은 어르신이니까 이러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맞아요. 네,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실 회식이 사실 별로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는 좋아합니다. 회식. 네, 아무튼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럼요. 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세대나 혹은 선입견에 대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책으로 배우지 맙시다, 여러분. 연애도 책으로 배우면 큰 거 다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사로 배우지 말고 먼저 오프라인으로 함께 겪어가면서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 가져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휴가 관련된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해요. 휴가철이니까. 네. 그 휴가 관련 통계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휴가를 제일 많이 떠나는 시즌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7월 말 8월 초. 맞습니다. 7말 8초인가? 네.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휴가 관련 통계에서 네. 답변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전체의 40%가 그때 가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잖아요. 학부모 되고. 그렇죠. 애들이 방학을 그때 하더라고요. 피해갈 수 없죠. 네.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분들이 다 그때 공장을 쉬고. 그렇죠. 네. 공장을 한번 쉬시면은 한 뭐 일주일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닫고 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고 벌써 코로나 이후로 두 번째 여름인데 사회에 되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줬잖아요. 코로나가. 맞아요. 관광이 특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작년 뭐 코로나 이전에 뭐 19년이나 18년 매년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공항 너무 붐빈다. 뭐 하루 출국인 뭐 100만 명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막 나왔는데 국제 여행이 작년에 비해서 99% 줄었어요. 99% 그럴 네. 수밖에요. 네. 나가지를 못하니까 애초에. 그래서 국제 여행의 감소로 인해서 국내 여행이 반사급부로 늘었죠.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 양상이 달라진 게 대중교통 이용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차량 이용이 늘었고 차량 이용이 늘고 그러니까 목적지도 약간 달라졌죠. 차량 이용이 는 데다가 자연을 찾는 사람 없는 데로 가다 보니까 캠핑 수요도 급증했고요. 작년에는 뭐 캠핑 업체들이나 캠핑 용품 재고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차량 이용은 개인 단위 가족 여행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 질문은 정말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냐, 재밌겠네요. 여행 목적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올해는 과연 작년 추세가 이어질 거냐. 작년하고 지금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있다면 백신이죠. 그렇죠. 그럼 또 달라지겠죠. 백신은 뭐 이제 많이 맞은 동네들의 여행지 목적지는 늘어날까? 백신의 여부로도 그렇죠. 여행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여행 목적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네네.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와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